풍등의 불씨가 아니다. 만약에 불씨라고 하더라도 이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 변호사와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되게 구리네요. 죄송합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네, 통쾌 김변입니다. 게스트 서변입니다. 깨 작가입니다. 서변님 오늘도 와주셨어요. 네. 아니 오늘은 서변님이 주인공이시라고? 어떡해요. 벌써 지쳤는데. 방송이랑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갑자기 힘드시니까 약간 사투리가 나오시네요. 잘 계셨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뭘 하셨나요? 웰치스 먹었고요. 웰치스 매니아. 네, 웰치스는 정말 좋은 음료수죠. 이거 너무 광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웰치스 포도 맛 맛있습니다. 체리 맛과 포도 맛이 있죠. 체리 맛도 있나요? 체리 맛은 사실 닥터페퍼 얘기한 거였어요. 맞아. 닥터페퍼 맛있는데. 그러니까 닥터페퍼랑 웰치스랑 약간 불량식품계 양대산맥 같은 아 진짜요? 근데 옛날에 닥터페퍼 밖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음료수여서 맞아요. 카페에 가서 6,000원, 7,0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거 이제 사면 이제 얼음컵이랑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랑 수다 떨고. 옛날 사람. 옛날에는 코카콜라 체리 맛이 있었는데 맞아. 저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없어졌어요. 진짜요? 체리콕. 체리콕도 카페에서 많이 시켜 먹었죠. 그래요? 체리 분말에 콜라 타주는 거, 체리콕. 그런 거예요? 네. 요구르트 소주 같은. 요구르트 소주. 그건 뭐예요? 그거 옛날에 많이 마셨죠. 너무 티나게 부른 척. 아니, 소주에 아니, 요구르트 타는 타는데 거예요? 소주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마시다 보면 취해요. 과일 소주라고 해가지고 한창 유행했던 뭐 맞아요. 레몬 네. 소주, 뭐 포도 소주, 네네. 막 요구르트 소주. 과일 소주는 아는데 요구르트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요구르트 오늘 소주. 드셔보세요. 집에서. 근데 그 비싼 요구르트 하면 안 되고 진짜 그거 있잖아요. 이거. 네,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야쿠르트. 맞아, 야쿠르트. 다음날 머리 엄청 아파. 진짜? 그러면 야쿠르트 왜 여기 5개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반절씩 먹고 소주 따라서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변님이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좀 화제가 되었던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 풍등 사건 그거죠? 예, 풍등 사건이죠. 네. 경찰이 그 한 외국인 노동자의 풍등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18년 10월 7일에 오전 11시쯤에 이제 고향에 있는 저유소는 기름 탱크라고 하는데 그게 폭발이 돼가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 불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뉴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이제 경찰이 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그런 불이 났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체포하는 그런 스리랑카 일이 있었습니다. 출신이었죠, 그분이. 네네네. 그분 출신이 이제 스리랑카인이라고 경찰이 밝혀서 그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저유소에서 이제 불이 나서 엄청 크게 났는데, 이 화재 원인을 이제 모르고 있다가 경찰이 조사해서 발표한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 그러니까 풍등이 소위 말해서 미니 열기구 아니면 뭐 연등 같은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불을 켜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열기구 같은 건데 그 연료가 다 되면은 다시 내려오죠. 자동으로 꺼지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분이 날린 풍등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날라온 풍등을 잘 다시 날린 거 아니었나요? 떨어져 있죠. 그렇죠. 사실 그 전날 그 인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사장 인근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풍등을 보니까 이제 TV에서 이제 소원 같은 거 빌 때 날리는 그런 거니까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불을 딱 붙였다가 소원을 비셨구나. 그게 날라갔고 그리고 경찰은 이제 그 날라간 풍등 때문에 그 기름 탱크가 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분이 날리신 지 어떻게 알았죠? 저유소에는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공사장 방면을 계속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 그 불을 붙였는데 날아가니까 놀라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분이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숲 속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기름 탱크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방향은 맞나요? 그럼 숲 방향이요? 숲 방향은 맞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숲이 되게 우거지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시야가 많이 가리는 근데 그 날아간 방향이랑 기름탱크 방향은 같은 방향인 건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CCTV에는 잘 안 확실하지 나오는데 예, 일단은 뭐 떨어지는 것까지는 CCTV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아니 나. 진짜 왜 엄한 사람을 전날에는 그 원인은 몰랐었기 때문에 너무 큰 화제여가지고 네.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길래 뭐 시스템에 결함이 있나 뭐 도대체 원인이 뭘까 했는데 다음날 풍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런 것도 뭐 거름망도 없이 네. 뭐 그러니까요. 떨어진 풍등을 이제 네. 날려서 그 풍등이 구체적으로는 기름 탱크 주변에 아마 잔디밭에 네네.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잔디밭에 이제 불이 붙었다. 네. 그리고 그 불덩이가 흔히 말하는 뭐 파이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폭발로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에 그렇게 불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저유조면은 완전히 공기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기름이 다 탈 때까지 계속 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 난리 나니까 완전 스모그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거기에 이제 인화 방지망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플로팅 루프라는 그런 기계적 장치가 원래 되어 있어야 화재 방지. 정상인데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아. 이게 노후가 된 건지 뭔지 걸러지지가 않아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아 진짜. 이게 과연 그러면은 풍등의 조그만 불씨가 저유소 폭발의 원인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게 이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그 풍등의 불씨가 아니다. 만약에 불씨라고 하더라도 이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요거예요? 아, 이변님 같은 판사님이나 검사나 경찰을 만났으면 저희 주장을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 한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게 얼마나 쉬운가 현행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외국인 혹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건 더 얼마나 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범인몰이가 그만큼 네. 쉽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근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과학 수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뭐 CSI 이런 거 그러면 막 클릭하면은 막 CCTV 이렇게 막 변호사 되기 전에 그런 거 보면서 아 경찰 이 정도 수사 하나 보다 했는데 저희 수사의 중심은 대부분 자백 진술 증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불러서 추궁을 하는 거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수사 중에서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게 이제 경찰이 그 의심받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 질의응답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그런. 그게 그거죠. 네, 드라마 그렇죠. 보면 야 이름 뭐야 말해. 자 네. 이름 뭐야. 네. 이름 깨 작가. 그래 너 뭐 생년월일 1999년 아이씨 똑바로 말해 똑바로 자 생년월일 1900. 아이 똑바로 얘기 안 해? 네. 이렇게 믿질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난 진실을 말하는데 믿질 않고 계속. 아니 근데 이제 실제 조사에서 정말 잘 표현을 해주신 게 그러면은 판사가 보는 그 조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이름은 무엇인가요? 깨작가입니다. 아 방금 이 상황이 네, 이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억압하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이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 네가 했잖아 네가. 예. 네, 뭐- 오히려 생년월일이 뭐야? 라는 물음에 답을 1999년 아니 1997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요거는 다 나오면서 질문은 그냥 깔끔하게 미리 써오거든요. 수사관님들이. 그렇게 되면은 나중 진술도 신빙성이 낮아지잖아요. 답변자를 오히려 이제 신뢰성을 깎아내릴 수 있게끔 일부러 글로 그렇게. 이게 일본에서 그 수입해온 제도인데요.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거는 얼마 주고 수입했대요? 죄송해요 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조서를 적고 그게 증거로 들어가요. 재판이나 수사에.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거를 다 녹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은 그 녹화 파일을 그냥 판사한테 보내고 직접 그 녹취록이나 이런 건 만들겠죠.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꾸며진 조서를 판사가 보는 것과 그 녹음 파일 혹은 영상을 직접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른 차이가 있죠. 좀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영상하고 음성도 뭐 얼마든지 다 조작이 되니까. 아, 그걸 편집했을 경우도 편집을 할 수 있죠. 영상이랑 음성 조작하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영상이랑 음성을 조작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조서는 응당 꾸며진 면이 있겠거니 하고서 보게 되는데 영상, 특히 영상은 눈에 너무 보이니까 조작을 했을 이건 때 맞다라고 너무 쉽게 믿게 되는 부작용이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영상 증거의 경우에 원본이 제출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게 뭐 조작된 거다 하면은 그 조작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겠죠. 네.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원본이 조작된 건지. 지금 서배님 시나리오랑 좀 다르게 가고 있죠. 네, 근데 그 원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본 동일성을 입증하라고 나오고 재판에서는 그때는 해시 값이라는 걸 떠가지고 서로 대조해보는 그런 걸로. 또 IT 전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시를 보거나 뭐 헤더 같은 걸 까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돼요? 그럼 해시 그거 해도? 그럼 조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 일단 피의자는 자기의 증거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영상을 봤는데 이때 아니랬는데 이러면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근데 피신조서는 그거를 읽을 때 이런 그러니까 수사관과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피신조서를 읽고 피의자 신문조서?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날인을 해요. 이 조서는 사실과 다름없이 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이해하고 날인하고 근데 그걸로 그냥 이게 사실이 된 거예요. 그냥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워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본적으로 예 아니요를 묻는 질문으로 많이 구성이 돼요. 근데 그것도 왜 네 이름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신분증 봐서 뭐 다 알 텐데 네 이름 뭐야를 왜 하는 거죠? 그냥 자 당신 이름 깨 작가 맞습니까? 그럼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하나요? 관례상 그렇게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 맨 앞부분에는 뭐 종교가 어떻게 되나요?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내가 그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인 것처럼 왔을 수 있잖아요. 대신 조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신문조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까 말처럼 피신 조서를 꾸민다라는 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통용돼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 꾸민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조서를 꾸민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왜곡이나 아니면은 조작이라고 조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경찰 출신. 그래서 제가 그 뭐 조사를 좀 해왔는데 그 유형에는 생략을 하는 게 있어요. 답변을 막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피의자가 막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생략해버리는 조서에 안 담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답변이 생략 가능하다면 당연히 질문도 생략이 되는 거죠. 경찰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조작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답변을 요렇게 했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일부를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영상이랑 비교해보면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 범죄 사실 입증도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건데 경찰이 생각해놓은 시나리오랑 안 맞으면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통상 많이 쓰이는 거는 길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답은 예 아니요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질문을 다 인정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 다시 해달라고 해도 다시 쭉 불러주고 너무 길어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네, 그러면은 뭐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면은 그렇게 기재될 수 있을 거지만 보통 이제 변호인 없이 혹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은 처음 조사받는 분들은 일단 당황하고 정신없고 하니까 약간 또 그 분위기가 엄청 또 강압적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경찰이 화를 냅니다. 길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유리한 게 할 말이 많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화냈다고. 두서없이 길게 얘기를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을 알아듣게 좀 하라 이러면서 지금 질문에 대한 것만 답하세요. 질문에 대한 것만 이런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분들도 노하우가 있겠죠. 아마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온 노하우인데 이 사건이 특히 심했었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그 한국말도 좀 서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되게 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 저희가 최근에 변호인단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조사해달라고 영상이랑 그 조서를 한꺼번에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 경찰이에요. 한 조사에 100번이 넘는 그런 형태로 진술을 이제 강요한 거죠. 거의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야, 혹은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반복이 되고 또 분위기 아까 이렇게 막 책상 치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반말로 얘기한다든지 목소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줘야지만 일단 이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서에는 60번 정도 했다라고 거의 축소해가지고 이제 60번도 너무 많은 거예요. 60번 정도의 어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최근 했다라는 걸 적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 변호인이 다 동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구나. 있는데도 그랬다고요? 심지어 이제 경찰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는데 변호인 한 분이 가서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말린 것도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변호인단이 일찍 선정이 됐네요. 그거는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이주 노동 활동을 하시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그 사건 나자마자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이제 그 단위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 활동하시는 변호사들이 그날 휴일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가셨군요. 가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 서변님도 그 변호인단이시네요. 휴일이었는데 가게 되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휴일에 갔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났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영상 방금 말한 대로 그 외국 사례는 영상이 다 기록이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인권위원회 그쪽 영상이랑 조서를 다 넘겼다라는 건 영상이 이것도 기록이 됐다는 거. 저희가 이제 진술 영상을 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자. 근데 이거는 변호인이 있으니까 그 진술 녹화실에서 받은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이 거기 자리 없는데 거기 딴 조사하고 있는데 하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청도 잘 안 할 뿐더러 신청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튕겨내는 보통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에 한해가지고 이제 해줘서. 자의적인 거죠. 특정 범죄에 한한다는 뭐 살인, 경제범죄 뭐 그런 쪽에 한해서 하겠다라고 경찰이 최근 밝힌.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요청을 또 서변님이 함께 하셔서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영상 그 녹화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졌고. 그렇죠. 이제 그 영상 녹화를 근데 실무적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경찰이 그런 정도 하는 게 요즘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맞아요. 그 영상을 따면은 그거 이제 해시값 따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지켜봐야 돼서 조사 늦게 끝나면 또 3-4시간 더 그 영상 뜨는 것도 일이 너무 다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사건이라 이거는 무조건 녹화를 떠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새 경찰분들도 녹화를 그러니까 그냥 피신 조사 때도 그렇지만 조사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진술 녹화 영상을 할 때는 그렇게 길게 물어보거나 자기네들도 수사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길게 물어보거나 그런 거 못 하던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이라서 좀 더 강압적으로 매우 강압적으로 했나 봐요. 네, 그렇죠. 뭐 대부분의 조사는 반말로 이루어졌고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조사실이 아니라 중간중간 휴식 시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와가지고 뭐 또 뭐 반말로 뭐 물어보고 뭐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들어간 과정에서 이제 저는 되게 항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들어가서. 근데 통상 변호인이 조사 동석해서 항의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권리가 없어요, 변호사에게. 동석만 할 수 있지 그 항의할 권리가 없어요? 최근에야 이제 이렇게 손들고 그 요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 예전에는 항의하면은 막 끌려 나가고 나가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것저것 지적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프린트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경찰청 지시사항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냐라고 보여드리니까 그때 이제 좀 누그러들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서변님 대단하시다. 미리 다 챙겨가신 거예요? 예, 저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보통 제가 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강력 사건들이나 아니면 공안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라서 저는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까먹으니까 이렇게 챙기는 건데 또 그런 사건에서 많이 속이세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뭐 내가 이거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복사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저도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출력해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피의자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야 되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떤 사실관계 확인은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얘기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긴 맞잖아요. 네. CCTV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다 있어가지고 입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당사자의 뭔가 자백이나 뭐 그 기름 탱크가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를 입증을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경찰이 기소한 죄가 중실화죄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래서 주요 질문의 내용이 거기 기름 탱크 있는 거 알았잖아. 근데 제가 접견해서 물어보니까 저유소가 뭔지 아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근데 알았다고 돼 있어요, 조서에? 네. 뭐 1차 조서에 변호인이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거의 다 자백하는 형태였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뭐 이거 그러면 저유소라는 용어는 어떻게 알았어 해서 뭐 가르쳐 주니까 알았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저유소라는 용어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시점을 교묘하게 이렇게 감춰놓은 그런 거네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유도 신문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뭐 저유소가 있어. 그럼 거기에 저유소가 있다는 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한 이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보는 거죠. 유도 신문을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뭐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보통은. 유도 신문을 다 하지 않나요? 네, 실무상 다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수사를 할 때는 유도신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수사 기법하고 이게 수사 기법을 넘어서 위법한 수사에 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하고의 이제 경계가 조금 애매한 건데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거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방법으로 약간 그럴 수는 있죠. 논리적인 허점을 짚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답을 정해놓고 내가 이거 원하는 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게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피의자가 사기일 때 뭐 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당신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언제 누구한테 돈을 줬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걸 한 걸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파악을 해서 그 사실만 적시하면서 이 사실을 따라가면 너가 한 걸로 나오는데 근데도 아니라고 하냐 이게 아니라 다 지금은 하면서, 이제 명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을 맞추려고 이제 한 거라는 그쵸.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자백은 피해자한테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내가 자백을 안 하고 싶으면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자백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백 만약에 사실이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백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문을 한 것처럼 이제 약간 그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네 지금 네네네네. 상황에서. 네, 심지어는 그래서 왜 재심으로 유명한 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이런 경우에도 뭐 그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폭행까지 있었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백이 실제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을 해서 그분은 실형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것 같은데 풍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나요? 엄청 아니 연도 아니고 그 엄청난 기술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유소가 있다는 걸 아무리 좀 알았다 치더라도 그걸 풍등을 날려서 불을 붙인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는 이 사람 형사처럼 한 사람의 인신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건에서도 이런 손해배상 사건이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되잖아요. 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데 하물며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버리는 게 너무 심한데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진정을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나 이런데 뭐 일부 사실들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뉴스 기사에 이미 공개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뭐 조사를 다 한 것처럼 너 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너 정말 안 한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도신문. 그리고 특정 욕설을 수사 중에 겁을 주는 욕설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조서에는 정말 다르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의자한테 확 다가가면서 너 불나면 좆된다란 말 들어봤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당장 그거 다 기재해라. 그랬더니 조서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은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것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이랑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피의자가 이제 거의 10시간 이렇게 조사받은 적도 있거든요. 10시간 받으면 진짜 힘들겠다. 예, 근데 그분이 외국인 노동자니까 육체 노동을 하시고 또 그리고 하루에 야간에도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사 한번 받으면은 그 다음날 일당도 날아가고 또 야간 바로 해야 되는 날은 잠도 거의 못 자고 낮에 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조사받는 도중에 졸리면 어떡해요? 조사받은 뭐 이론상으로는 요새 경찰청에서 이렇게 딱 손들고 휴식권을 요청합니다 하면은 해준다는데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서는. 진짜요? 네. 아니 그렇게 밤샘 조사받으면 너무 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경찰관 와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해롱해롱 할 때 약간 더 그 진도를 나가야 하고 뭐 이런 거.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야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옛날에 자백을 받기 위한 수사 일부러 기법들. 잠 안 재우고 괴롭게 만든 다음에 자백하게 만드는. 네. 요새는 수사관님들이 거의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잘 못 겪어봤거든요. 경찰 동석할 때 그냥 물론 이제 돈을 저희에게 지불하고 사선으로 선임해서 하는 사건이 제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그 의뢰인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진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거 휴식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고 막 그렇게 변호인 있는데도 욕하고 이건 정말. 이변님이 하는 그 사건들 피신 조서 꾸밀 때 그 작성할 때에는 보통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지고. 네, 휴식 요청은 받아들여지고 지금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변호인 조력권 요청하면은 요청 받아들여지고 지금 목마른데 물 마시고 와도 되냐 그러면은 물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동시대에 너무나 다른 현상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저유소 화재가 났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그다음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피해자를 한 명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유소 관리 문제가 또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 빨리 이거 한 명 만들어가지고
빨리 여론 잠재워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시가 좀 내려온 것 같은 음모론을 좀. 인권 침해라고 거기서 판정 났잖아요. 네. 그게 어떤 강제적 효력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단은 인권 침해 결정이 나면은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좀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의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비자 갱신 문제 이런 것도 있나요? 비자 연장의 문제나 혹은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아도 바로 이제 출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경미한 처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벌금 이런 게 나오나요? 기소유예, 벌금 이런 거 받으면 바로 강제 출국 요건이 성립을 하죠. 기소유예만 받아도요? 기소유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갱신 거절이 될 거예요. 이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데 사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자면 유죄긴 한데 기소를 안 하겠다. 아니면 불기소 처분 그건 더 낮은 거. 근데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은 이제 효력은 없는데 아마 연장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비자. 왜냐하면 남기 때문에 범죄가 수사 경력을 또 기록이 있어요. 수사 경력, 범죄 경력도 있지만 수사 경력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실화죄에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 났다 하면은 이 사람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쨌거나 깔끔하지 않으면 무조건 네. 의심부터 하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범인으로 지목되고 나서 한국에서의 삶이 이제 그 본인 기간까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있기도 싫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돈 때문에 또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평가는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이제 같은 국적의 다른 노동자분들도 섭외가 되고 현장에 그런 하나만 더 붙이자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럼? CCTV 같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백이 있으면은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아무거나 있으면은 이제 다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자백 하나만 딱 그 말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정황 증거를 갖고 용의자 지목을 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거기 때문에 자백이 있을 때 대부분 다른 거랑 연결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이제 이분이 어느 국적인지 온 국민이 압니다. 근데 그 보도 자료를 누가 뿌렸냐라고 했을 때는 경찰이 뿌렸거든요. 국적 그리고 실명까지. 그 기자한테 여과 없이 보내서 그 사실도 이제 인권위에서 이건 인권 침해다. 그런 국적을 공개하는 거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색안경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의 체류자들에 대한 이제 혐오나 아니면 그런 걸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문제다라고 그런 점을 문제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 국적을 안 밝히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밝혀가지고.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인몰이가 얼마나 쉬운지, 특히나 외국인한테 그거를 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 몸소 느꼈고 또 그거를 인권위에 진정을 했더니 이제 인권 침해 결론이 나왔고 또 그 부분에서는 경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게 더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여론 타겟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권 침해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될 거? 저희 변호인단 입장은 뭐 강경합니다. 설령 이제 재판을 가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풍등으로 인해서 잔디가 불탔을 수는 있는데 저유소가 불이 난 거는 잔디에 불을 못 막은 저유소의 잘못. 거죠. 중간에 뭔가 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풍등이 날아가는 거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쭉 재현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잔디로 떨어지는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풍등 저 위로 올라가서 안 보이잖아요, 사실. 법률적으로 과실이 인정이 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형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돼 과실에 의한 형사 범위 성립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회피 가능성이 없어야 되죠.
그 노동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풍등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인이 풍등 떨어질 때 그 불이 꺼지는 걸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불이 꺼져야 풍등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열기구 생각하시면 돼요. 열기구도 불 붙이면 계속 올라가다가 불 끄면 이제 또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무에 가려서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연기가 나고 그랬으면은 본인은 분명히 달려가가지고 한국인 노동자에게 알려서 빨리 조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사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억울하게 예를 들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몰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뭘 할 수 있죠? 우째야 돼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청문감사실이라는데 수사팀 교체를 요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건이 인권위 진정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청문감사실에 진정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수사팀이 교체가 되는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런 게 저희 쪽에 실익이 없고 저희는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겠다. 결국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혼자 딱 갔을 때 변호인 조력하에 수사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미뤄달라고 한 다음에 변호인을 뭐 어딘가에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요청할 수 있고 지방 변호사회에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아는 변호사 없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협회에 얘기하면은 이게 구해주기도 한다거나. 사실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 조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거든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뭐 안 가도 되고 안 가면 이제 체포 영장이 나오긴 할 건데 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현행 수사 관행이 진술을 거부하면은 예 거부하시는군요 조사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질문이라도 조서에 남기면은 판사에게 선입견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이제 이거 뭐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밑에는 진술을 거부하였음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보이잖아요. 하는 거죠. 애초에 딱 그 피의자 신문조서 하면은 여기에 질문 중에 하나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럼 진술 거부권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유리한 거는 남기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수사가 빨리 끝나고 빨리 풀려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진술 거부를 한 다음에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죠. 아 그래요? 그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 저희 그 빨리 나가라고 다음 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재밌으셨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마지막에 혹시 잡혀가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한데 깨 작가님이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